반갑습니다. 사인을 마저 다 해드리고 강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강연을 시켜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저 잠깐 내려가서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나는 오늘 좀 먼 길 여기까지 왔는데 꼭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아가고 싶다. 오늘 나 꼭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인을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 있으세요. 일어나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까요? 예, 큰 소리로 한번 네? 선생님 말고요. 예, 선생님 안 시켰어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영향,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하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심층적으로 다뤄드려야 되겠죠? 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기실에 와서 그걸 이미 라이브로 한 5개의 채널들과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벌써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계세요. 네, 이미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첫 번째 손만 별로 잘 안 들으시다가 두 번째 손은 우르르 드세요.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이크가 또 준비되어 있으시면 마이크를 좀 부탁드려요. 아니시면 제가 갈게요. 네. 크게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9월 19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 거기에 좀 영향이 살짝 미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원래는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좀 원론적인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제목처럼 미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미국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고용률 얘기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나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고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 대선의 이후의 경제 변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대선 이후의 경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겁니까? 네.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요즘 이제 전쟁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커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런 전쟁에 따라 이제 미국과 뭐 주요 뭐 산유국이나 이런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또 받을 영향, 이런 부분. 네, 전쟁에 따른 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뵀는데 또 오셨네요. 예, 뉴질랜드에서 오셨는데 아유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그때 강의 들으셨는데 또 오셨어요. 사실은 그때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추가된 것이 있다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뭐 그때도 제 10월 금리 인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게 이제 추가적으로 실현된 거, 요 부분에 대한 결정, 그 외에는 뭐 추가 점검 것은 없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랜만에 와서 이제 일정 때문에 죄송해 책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피벗이 진행 중이고 이제 내년까지 이제 금리가 내려갈 예정인데 네, 그 내년에 이맘때쯤 금리가 내려갔을 시점에 전망이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년까지 금리가 내려가서 네, 자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그때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금리가 지금 뭐 3.5, 4.0 이 정도로 내려갔을 때 경제 상황이 어떻게 그 뭐라고 하죠? 바뀔 예정인지 바뀌는 실물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가 궁금하세요? 자본 시장이 궁금하세요? 아니면 자본 시장이 궁금하죠. 자본 시장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 자본 시장이 궁금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주식 쪽, 부동산 주식 아니 쪽. 뭐둘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자산 네, 시장이 자산 시장. 어떤 모습일까가 좀 궁금하시다.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그 질의들이 유사합니다.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대응책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24년서도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제가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세 권 일단 사인을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책 받으신 분이 사인을 한 5분은 사인을 다 미처 못했는데 받으신 분 중에 사인이 안 된 분은 끝나고라도 사인을 꼭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할 때는 공식 인사법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시그니처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는 시그니처 화답법이 또 있습니다. 시그니처 화답법은 박수가 아니라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네. 여기 공간이 굉장히 덥네요. 네. 여기 에어컨은 안 나오나요 혹시나? 네. 네.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가겠습니다. 박수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좀 가장 티나게 박수 함성 보내주신 분께 첫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포함입니다. 근데 티가 나야겠죠? 티가 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그렇게 하시든가 뭐 일어나서 춤을 추시든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인사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네, 가장 티가 나신 분 여기 옷을 들고 돌리신 분이 그래도 티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을 받으신 분은 꼭 프롤로그는 읽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 전망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실물 경제를 논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경제를 논할 땐 참 이런 바다를 헤쳐가는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자본시장을 논할 때, 주식시장을 논할 때, 또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땐 마치 그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기 어려울 겁니다, 내년 경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경기가, 제가 예를 들면 내년 경기는 어렵지만 집값은 상승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경기가 어려운데 왜 집값은 상승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님을 경험했으면서, 우리는 그게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으면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렇게 혹독한 경제 위기를 얼마 전에 경험했을 때, 경제는 정말 혹독하게 어려웠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등하는 것을 경험했었으면서,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고 경기가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고 잘못된 공식을 경제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년 이맘때의 모습이 어떤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시길래, 그게 내년 이맘때의 금리냐, 내년 이맘때의 실물 경제냐, 내년 이맘때의 자본시장이냐, 자산시장이냐, 정확히 뭐를 말씀하시냐. 저도 여러 방송에서 내년 이맘때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동산 시장을 상상하고, 아니 실물 경제, 저는 내년 이맘때 실물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식을 상상하면서 주가가 나쁠 거라고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화자의 주체가, 주어가 뭔지, 듣는 분의 이야기가 뭔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에 실물 경제적인 여러 변수들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연결고리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어져 있는 남은 시간 동안 그 연결고리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하여 2024년 하반기, 25년은 피벗의 시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피벗의 시대. 피벗은 다름 아닌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이 방향 전환은 어떤 방향 전환이냐? 금리의 방향 전환입니다. 금리의 방향 전환. 금리의 방향 전환은 무엇을 뜻할까? 얼마 전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urning the corner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제가. 이 코너를 도는 구간이 어때요? 좀 불안하죠. 다만 그 코너를 돌면 어때요? 이제 나머지는 직진 도로예요. 불안한 국면인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코너만 잘 돌면 이제 안전한 도로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구간이 피벗의 시대임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이 피벗의 시대는 무엇이냐? 미국 B컷으로 금리 인하 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영국 금리 인하 했습니다.
캐나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한국도 오늘 금리 인하했습니다. 왜 이 많은 나라들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겁니까? 왜 이 많은 나라들은 같은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왜 같은 방향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앞에 보여지진 않지만 2020년, 21년 우리나라 집값만 상승했을까요? 우리나라 주가만 상승했을까요? 세계적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였어요. 22년, 23년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졌나요? 우리나라 주가만 곤두박질 쳤나요?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했나요?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주가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집값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했습니다. 매크로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재테크 관점에서 이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이런 포럼에 오셔서 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시다. 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오늘 제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으로 보셔라.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보기 전에도 그랬지만 매년 1년에 8번 있는 미국의 FOMC 회의에 회의록과 성명서를 정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성명서 상에 있는 그 문구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근데 7월 FOMC 회의 때 발표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 통화정책 결정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Totality of incoming data, 총체적으로 보는 거다.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적고 기억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25년 경제전망서에 프롤로그에 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제를 보시고 내가 어떤 중요한 재테크적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데 전국 집값이 오른데? 우리 동네 집값은 떨어지는데?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국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집값은 안 오르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국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은 평균 가격 상승세보다 더 강하게 오르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지고 있다. 배추 가격이 지금 70%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가 아니라 배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456가지의 소비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1.6%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마십시오. 미국 경제가 분명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콜로라도 사는데요. 실제 거주민입니다. 우리 동네에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죽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자영업이 다 위기입니다. 그러면 콜로라도의 그 자영업 위기인 거죠. 미국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Any particular point입니다. 미국 전체 위기가 아닙니다. 토털리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그 모든 의사결정, 전체적인 의사결정, 지금은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피벗의 시대. 거시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자본시장, 자산시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놓는데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할 때 2022년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거푸했던 그 시점 기억하십니까?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가 등장할 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거푸했을 때 금리 인상 공포감이 극도에 달할 때 강달러, 슈퍼 강달러 환율 정점에 달하죠. 그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로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바닥을 찍습니다. 경매 가격 매각률의 바닥을 찍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같은 지점에 같이 맞물리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면 물가 안정 목표에 거의 이제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다? 피벗의 시대가 온 거다. 그런데 아까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경제 위기 옵니까? 경제가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위기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질문 하세요. 근데 경제 위기 온다 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경제 위기 안 온다 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천지 차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 위기 온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돼요. 아니면 금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경제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시면 그러니까 집값은 폭락하겠죠. 그리고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대부분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올 거라는 고 여러분이 공감하신다면 사실 다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참 저는 최근 한 2년 동안 왜 경제 위기 안 옵니다라는 말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하고 다녀야 되는지 너무 참 불편한 진실이라고 참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해야 될 얘기가 지금 정말 많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 안 온다라고 변호하고 다녀야 돼요. 경제 위기 온다고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전 그게 너무 아쉬워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에요? 근데 무죄임을 증명하고 다녀야 돼요. 이해 가세요?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4월 위기설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4월 위기 안 옵니다. 진짜 4월이 지나요. 지나니까 갑자기 음력 4월이래요. 음력 4월이 와요. 그래서 이제 또 9월 위기설을 주장해요. 9월이 끝나요. 음력 9월이래요. 갔더니 10월 위기설. 그러더니 사실은 25년 4월이래요. 그러니까 참 그 위기 하는데, 위기라는 것은 그렇게 그런 논리로, 자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 논리로 위기를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위기는 안 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중요합니다. 그런 논리로 주장하는 위기는 안 옵니다. 이해가세요? 부동산 PF발 위기는 안 옵니다. 가계부채 중요해 위기 안 옵니다. 이해가세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는 안 오는 거예요. 모르는 위기는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위기 오겠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같은 게 다시 닥쳐요. 뭐 위기 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우회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위기는 안 와요. 예를 들면 부동산 PF 부실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임을 알고 건설사들이 마구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대출을 차단해요. 그래서 건설사에 대한 대출 규모가 급감합니다. 그 위험이 완전히 줄어요. 금융사는 바보입니까? 여기 밖에 있는 전시하고 있는 금융사가 바보입니까? 그 위험을 감내하게 해요? 위험을 알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정부는 또 바보예요? 어떤 정부는 바보예요?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똑같아요. 공무원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알고 어떻게 위험을 터뜨리냐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11월 대선 때까지는 어떤 위험을 안 터뜨리고 놔뒀다가 대선 이후에 터뜨린다고요? 그런 정부가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주장을 믿지 마세요. 그건 유튜브의 악기능입니다. 정론이 아니에요. 정론을 보세요. 정론을. 그러니까 위기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론이 아닙니다. 근데 위기론 여기서만 마무리할 텐데, 최근 불거온 정말 많은 위기론이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 이거예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위기론인데,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온다.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같이 찾아온 것도 상당 부분 맞아요.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역사적으로 같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경제 위기가 역사적으로 같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오는 거다.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했나요?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왔나요? 이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선후행성이 달라요. 잘못 짚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한 거예요. 팬데믹 경제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한 거예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준비한 거예요. 우산을 준비하니까 비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선후행 관계를 잘못 지정한 거다.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뭐냐? 두 가지 종류의 금리 인하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는 경제 위기 와서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금리 정상화의 금리 인하다. 그게 피벗이다. 이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리되셨죠? 경제 위기는 일단 현재로서는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경제 위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알려진 위기는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위기는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알려진 어떤 근거 때문에 나타날 위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지금부터는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해 드려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첫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돈의 이동이에요. 오늘 일종의 재테크 포럼이잖아요. 자산 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바로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봐 주실까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월스트리트이 뭐예요? 자본시장, 자산시장. 메인스트리트이 뭐예요? 실물경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벌어진다. 실물경제는 엄청 어려운데 자본, 자산시장은 다른 세상이다.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특히 20년, 21년과 같은 그런 똑같다는 것은 아니고 마치 그랬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종의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한 후에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전개됐었는지 역사를 잠깐 볼게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잠깐 참조만 하는 겁니다. 참조를 해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다 1년 동안 올랐어요. 두 번 빼고. 두 번이 뭐예요? 하나가 IT 버블 때, 그 다음 두 번째가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IT 버블과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다 조정됐어요.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22년, 3년 주가가 어땠어요? 조정됐던 국면 이후에 24년, 25년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뭐예요? 주식시장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겁니다.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 때 자산가 관점에서 고민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나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말고 자산가 관점에서 고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밖에도 금융사들이 많이 있는데 금융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VIP 고객들을 따로 매니지를 합니다. 그럼 그 VIP도 있고 VVIP도 있고 VVVIP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아세요? VIP에 들어가려면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맞춰보세요. 진짜 선물 드리. 네? VIP 되면 한 50억이면 됩니다. 평균. VVIP면 어느 정도 될까요? 500억 이상 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그리고 VVVIP면 얼마 정도 될까요? 손 들고. 네? 네.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네? 5천억. 네, 5천억 맞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때 나를 VVVIP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VVVIP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계세요. 그 자산가들이. 그럼 평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앉아 계신 분들의 평균 1조예요. 그래서 1조 클럽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곡하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 앉아 계신 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첫 번째 질문. 금리 어떻게 돼요? 금리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분들은 그 현금성 자산을 어디에 둘까요? 네, 은행에 몰아요. 근데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은행에 둘까요? 은행에 두지 않아요. 어디로 뺄까요? 네, 시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중요한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 집값이 소득 대비 10배가 넘어요. PIR이 12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한 소리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자의 서울시 집값이 12배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을 모아야 그 집을 산다는 얘긴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반씩 모은다, 반 모으기도 어렵겠지만 반씩 모은다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25년을 걸린다라고 하면 1년, 2년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1년, 2년 소득이 늘어서 5천만 원 벌던 분이 6천만 원 벌어요. 그래서 1년, 2년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맞는 가정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축적된 소득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집을 사는 거죠. 축적된 소득으로 집을 바꾸는 것뿐이죠. 갑자기 소득이 늘어서 집을 안 갖고 있던 경우가 집을 갖게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월세 거주자가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 거주자가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의 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돈의 이동.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뭐를 통해 약이 돼요? 금리를 통해 약이 된다. 금리가 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도 9월 말 금융안정 그 보고서를 통해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전국 주택 가격을 약 0.4%포인트, 서울 주택 가격을 약 0.8%포인트. 이것은 서울 주택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울 주택 가격을 0.8%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한국은행의 그런 진단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망설여진다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산가들의 돈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금리 인하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댓글을 보면 아니 금리 인하한다고 소득이 늘어납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점진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살아나요. 투자 의지가. 신사업 해볼까 생각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해보자. 투자 의지가 살아나요. 그것이 고용 창출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고용 창출과 소비 증진을 만들어서 내수 회복을 유도하는 거지 당장 경기 회복을 만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내수 회복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25년 하반기에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당장부터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고 당장부터 주식시장에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25년 경제전망서의 핵심이 되는 키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으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9분밖에 안 남았네요.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22년 11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가 강조해 드려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의 거의 바닥을 찍던 마이너스 0.48%를 찍는 이 구간도 22년 11월. 역시 아파트 경매 매각 추이를 봤을 때도 매각률의 바닥을 찍는 구간도 22년 11월. 이 거시경제 변수가 하나의 시점에 일치하는 것은 수많은 거시경제 변수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어떤 특정한 시점적 격차를 두고 같이 굴러가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어도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자산관리 재테크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의 시장에만 관심 갖기보다 총체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대선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말씀 한 2, 3분 정도 하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해리스가 될 것 같다. 손 한번 내리시고.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예. 누가 되기 전에 망할 것 같다. 그럼 이거 한번, 미국 대선 직후 미국이 망할 것 같다. 그 음모론 믿으시는 분 없으세요? 어쨌든 피격 사건이 있었고, 피격 사건 직전만 해도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원래 뜨거웠었는데 피격 사건 이후 더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이든이 가고 해리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해리스가 될까 하는 의문이 던져졌었는데 이제는 해리스가 되겠네 하는 생각으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모르죠.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해리스가 상당 부분 입지를 다진 건 맞아요. 맞지만 누가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팽팽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상황,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그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유수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리스에 대응을 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요? 둘 다 대응을 한다. 네. 둘 다 대응을 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대응을 합니다. 우리 동아일보에서 개최를 해줬는데 동아일보는 기사를 둘 다 쓸까요? 하나만 쓸까요? 둘 다 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해당하는 기사를 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둘 다 대응을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25년 전망서에 나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제시했겠죠. 그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그려보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고민해야겠다. 근데 가볍게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하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그동안 선언을 해왔고 미국 경제에 있어서 이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 피격 사건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 선거 전에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거고 선거 직후에도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혹은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지면 또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라도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급부의 현상은 뭐냐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리스는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에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잖아요.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 아닙니까? 부통령일 때 지금 이 ETF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상대적인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뭐가 유리할까요? 이 잠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뭐를 조금 더 지지해요? 노동자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좀 높이겠다. 근데 반대로 트럼프를 뭐를 지지해요? 법인세를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를 좋아해요? 트럼프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노동자들은 조금 더 해리스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주가에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이 가져온 것은 바이든 선거 당시에 많은 분들께 제시해드렸던 표예요. 근데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 해리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표, 똑같은 표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제시했던 그 표랑 해리스의 주장하고 있는 그 주요 산업 섹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RA를 고민한 수장이 또 누구예요? 해리스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그 정책적 고민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것들을 더 미세 조정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유망 섹터는 바이든 산업 섹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바이오 또 그 밖에 주로 그린 산업 쪽 이런 쪽 전기차, 배터리 이런 영역이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화학 이런 섹터가 좀 강할 수밖에 없겠다. 건설 이런 쪽이겠다.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해리스는 나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계속 통화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파월이 금리 동결할 때 트위터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금리 컷하라. 안 하면 너 네 목을 컷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트위터질을 했었죠. 금리 인하론자죠. 다 일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달러 가치를 약달러로 만들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미국에서 공장 경영하기 좋게 만들고
미국으로 리쇼링하게 만들고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기조가 똑같습니다. 그런 기조로 갈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런 기조가 매우 유사한 무역 정쟁 기조로 갈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역시 22년 이후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경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강조해 드렸듯이 토털리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any particular point를 강조하면서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25년 경제를 내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25년 경제전망서를 마무리하는 그 챕터에 이 그림을 걸어 넣었는데요. 최초의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100m 경주 장면이에요. 달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모두 다르죠. 누가 우승했을까요? 토마스 버크, 이분이 우승했는데, 이 달리기 장면 스타팅 기법이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땅을 박차는 반발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남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힘을 추가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했습니다. 최초의 금메달. 그 이후에는 이 달리기 기법이 공식화된 달리기 기법으로 정립됐습니다. 과거의 스키점프 기법은 이렇게 다리를 일자형으로 모으고 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최초로 V자로 벌리는 기법으로 뛰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지적을 받고 깔깔깔 웃어댔었어요. 근데 이 기법으로 뛰면 이 공기를 양력으로 이용해서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선수가 우승을 하고 스키점프는 이 공식으로 정립이 되고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의 공식이 어제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어제의 공식으로 오늘의 숙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늘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공식이 또 필요하다. 여러분이 25년 경제를 토털리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